예, 우리 부총리께서는 중앙의 부총리이시면서 또 지방 부총리이기 때문에 전체 그 재원 균형 좀 잡아달라는 당부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그 세입 기준으로 보면은 세금은 260조 거두는데 국세가 206조, 지방세가 54조. 그래서 80%를 중앙이, 20%를 지방이 거둬들이는데, 이제 중앙에서는 이제 말씀은 그래 거둬도 쓰는 거는 중앙은 40%밖에 안 쓰고 지방이 60% 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0% 걷어가지고 60% 쓰는 지방 자체 단체의 어려움도 현실적으로 있는 겁니다. 또 지방세 자체가 재산과세, 그러니까 취득세, 재산세가 44%입니다. 이거는 경기가 꺼지면은 세수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비과세 감면 이런 거 보면은 지방세는 5년간에 13%에서 23%로 늘고 국세는 14%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방세 감면액은 지방이 정했느냐 하면은 94%가 중앙법령에 의해서 정해지고 지방조례로 한 것은 6% 정도밖에 안 되는, 이게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될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출 쪽에 보면은 국가 보조가 2008년도에 65%에서 60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35%가 40%로 이제 지방 부담이 늘어나 있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 이 복지가 최근 그 5년간 보면은 18% 예산 비중이 22%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금액으로 보면 최근에 5년간의 보육료 지방 부담이 8천억에서 3조 6천억으로 4.5배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SOC는 15조에서 12조로 줄어들게 되어 있고, 아시는 것 마찬가지로 250개 지방자치단 중에서 돈 받아가지고 인건비 못 주는 데가 반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지방 쪽에서 요청하는 게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지방소비세를 현재 5% 되어 있는 것을 10%로 늘려라. 이게 한 2조 8천억 정도 됩니다. 이건 또 이제 교부금률 높여달라는 거하고 이제 같이 겹쳐져 있고, 보육비 국가보조는 현재 법사위에 법이 올라가지고 20, 40, 50, 70으로 늘려달라는 게 펜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기존 보조율 내에서도 보육 대상을 우리 저 국회와 중앙이 늘린 데 돼가지고 7,266억인데, 그때 국비에서 5,607억, 지자체가 1,607억 내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5,607억에 대한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추경 편성하면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 요 세 개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환원하는 게 맞다고 감사원에서 권고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세 가지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우선 현 국고보조를 내서 국가가 지금 하고 있는 국비 5,607억은 바로 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지방예산은 5% 늘리는 부분을 보육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잘 기능 재배분하는 거하고 엮어서 같이 해야 되겠고, 그 다음 좀 보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좀 보면은 지난번에 저 부총리께서 약속을 했습니다면은 3월 달에 가락시장 가시고 4월 달에 5단체장 뵙고,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그 로우지웨이 중재무장관님하고 회담하고, 그 다음에 4월 16일 날 한은 총재하고 곰탕 미팅을 했는데, 한 7월 중은 전에 약속하셨던 지방자치단체 어느 한 곳에 가셔가지고 그 보육비 예비비 주는 거는 빨리 조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소비세 쪽하고 교부금 쪽하고, 그 다음에 이 기능을 좀 이렇게 지방에다가 더 맡기는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한번 발표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죠. 네, 변호사 뒤에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 지금 존경하는 김관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재정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지방 현장을 적극적으로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지적하신 그 영유아 보육법 관련해서 그 5,607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3,607억하고 특별급에서 2,000억을 하고 있는데 일반 일부이 그것은 바로 집행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와 관련해서 지자체가 저희가 그 지난번에 지방재정 협의회를 통해서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자체도 나름대로 그러한 추경 편성을 함께 이루어져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적으로 언제 하실 겁니까? 아마 바로 예비비 소구죠. 6월 말까지는 지금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6월 말. 예. 예. 그리고 그 전반적인 앞서 여러 가지로 언급하신 그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분담 문제는 김관영 의원께서 너무 잘 아시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번에 그 국회에 예산재정개혁 특별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함께 한번 이번에 전반적인 중앙과 지방의 기능 문제 및 그런 재원 부분에 대해서 개혁안을 마련토록 그렇게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유승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정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광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부관동의 김광림 의원입니다. 예, 오늘이 이제 새 정부 출범한 지 113일, 부총리께서는 석 달 가까이 된 88일 되셨습니다. 3월 28일에 경제정책 방향, 4월 1일에 부동산 대책, 16일 추경 예산, 9일날 하는이 좀 늦었습니다만은 이날을 발표를 했고, 투자 활성화 대책, 벤처 창업 대책, 국정과제 확정, 5월 30일 공약 가계부, 그리고 100일 때는 6월 4일에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게 6월 4일 날 100일째 되는 국정 지지율입니다만은 57%에서 65% 정도. 과거 대통령과 비교를 해보면은 YSDJ보다는 다소 낮고 노무현 대통령님, 이명박 대통령님 비해서는 높은 수준입니다. 가장 잘했는 게 뭘 잘했느냐라고 하는 게 복지 경제 쪽이 아니고 안보가 제일 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부총리에 대한 평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잘했다가 국민들은 21%, 오피니언 리더 100명은 48%, 팀워크, DPM, 부총리를 만들고 난 뒤에 팀워크는 어떠냐? 61점 이렇게 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앞으로 좀 더 잘할 것 같아 하는 것이 3분의 2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 집중 국정 과제에 대해서 주문을 경제 성장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일자리, 안보, 복지 이런 쪽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그 앞으로 좀 더 잘 될 것이다 경제 정책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보시면서 3개월 전 된 부분에 소회를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존경하는 김관림 의원께서 여러 가지 정책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그 서베이 결과를 알려주셨습니다. 저 자신 한쪽으로는 경제에 대한 조속한 회복하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저성장의 흐름을 바꾸는데 노력을 했고 또 이것이 정책에 그치지 않고 또 현장에 집행이 되는데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성장률 금년과 내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9월달에 금년도 예산 낼 때 금년도 성장률이 4%, 예산 통과될 즈음에는 3%를 조정하고 금년 부총리가 취임하시고 난 뒤에는 2.3%로 낮추면서 추경이 제대로 되면은 0.3%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했는데 ADB가 2.8%, 한국은행이 2.6%를 4월 11일 날 전망하시면서 7월 13일 수정 전망 때는 2.8%로 상향 조정하겠다 하는 취지로 이제 발표를 하셨고요. IMF 2.8%, IB의 2.8, KDI 2.6, 그리고 OECD가 2.6 보면 전체로 보면은 2.6%에서 2.8% 언제로 되는데
정부 발표에 보면 추경 집행 고려시 2.6인데 이게 이제 그 4.1 부동산 대책 그 다음에 금리나 이런 것들 고려하면은 좀 더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물론 대외 여건이 중립이라고 하면은 부총리께서도 오늘 3%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금년에 3%가 재임이 가능합니까? 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건 하반기 대비가 3%가 가능하다.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연간 전체로 보면 저희 많은 기관처럼 대개 2% 중후반대 금년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주문 드릴 거는요. 계속해서 쓰는 게 우리 경제가 이제 어렵다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8분기 연속해서 0%대. 사실 그거는 전분기 대비로 0.5 이하일 때는 그 표현이 맞지만은 최근 것이 0.8 정도 가면은 그런 표현을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한은 총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0.8씩 4번 하면은 3.2%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엄살쪽 하는 것보다는 있는 대로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내년도 성장률에 대해서는 KDI, ADB, 한은, OECD 전부 다가 3%대 후반으로 보고 있고 부총리께서도 4%대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내년에 어떨 것 같습니까? 저희는 4% 정도의 수준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앞서 여러분이 지적하신 그런 대외적인 그러한 그 위험 요인들이 상당히 좌우를 하겠지만 저희 그런 정책들이 효과를 거둔되면 되게 내년도에는 그러한 시차 효과들을 감안해서 4% 내외의 그러한 성장은 가능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말 되면은 하반기 경제 운영 계획이 발표가 될 텐데 그때는 좀 이렇게 금년 초에 추경 부동산 대책 할 때 이제 국회에 설명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전향적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부탁드리고 한은 총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통위에서 5월 9일 날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만 바로 일주일 전에 ADB 총회에서 부총리께서 작년 7월과 10월 두 번 연속해서 0.5% 내린 것도 굉장히 큰 거다. 이제는 정부 차례다. 한국이 어디 기축통화를 쓰는 미국이나 일본도 아닌데 어디까지 가란 말이냐. 일반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가면은 망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재의 발언 직후에 언론과 시장에서는 7개월 연속 동결 가능성, 5월 금리 정징 동결의 무게, 채권시장 한은 총재의 쇼크, 한마디에 국채 금리가 0.09%포인트 상승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런데 이제 일주일 후에 5월 9일 날 내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언론에서 엔저 쓰나미의 백기, 추경금리 양날개 경기 부양 탄력, 그 다음에 독박 피하고 낮은 물가 힘 얻은 듯, 백기, 독립, 고립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지금 현재 5월 9일이라는 그 시점 자체가 대부분이 좀 늦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 보면은 이제 5월 1일 이제 22일 날 버냉키가 FOMC에서 자산 매입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여기 보면 이제 출구 전략 쪽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 좀 늦게 냈다 보는데 그 발언 이후에 일본 증시가 7%, 독일 2%, 영국 1% 쭉 이렇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이밍 선택이나 물론 이거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뭐 사회 보시는 한원 총재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조율해 나가야 하는 것이 위원장님 하시는 몫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타이밍이 좀 늦었다. 또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지난 4월하고 5월 달에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야말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었고 또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이나 정치를 하시는 분들로서도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 제가 한두 가지만 그 말씀을 드리면 저렇게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상당히 이상합니다만 기자들한테 얘기할 때 그 정책 결정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뭐 누구나 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 플루타크 영웅전에 나오는
국민과 함께 가지 못하면 국민의 손에 의해서 망하고, 국민과 함께 가면 국민과 함께 망한다. 이게 굉장히 정책 선택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매우 고민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만 떼서내니까 저렇게 보이고, 저건 제 말이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4월과 5월간에서 타이밍이 늦지 않았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만, 저로서는 뭐 별로 타이밍이 늦었다고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내릴 때는 항상 선제적으로 6개월이나 1년을 보고 내리기 때문에 거기서 한 달 가지고 빠르다 늦다 평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4월 때는 제가 양적 완화 차원에서 총액건대출을 아주 대폭 확대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마 환경을 보시면 4월 때는 ECB나 호주가 금리를 내리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내렸고, 저희들도 4월 달에 금통위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만, 정부가 또 국회와 합해서 추경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그것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금리 정책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의사력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금리 정책이라는 것은 선제적으로 6개월이나 1년을 보지만, 지난 5월 달에 할 때는 제가 기자 설명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소위 추경하는 것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위 재정 정책의 승수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완화적으로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매우 큰 규모의 추가 근원 예산을 했었고, 또 국채 발행 규모가 매우 컸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금리가 상승하는, 최근에 양적 완화가 어떻게 되면 금리 상승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금리 상승의 그런 효과를 방지해야 될 것도 있겠고, 또 그 당시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일종의 방향성 투자가 매우 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리 구조가 매우 왜곡됐습니다. 모든 사회 계층이 내달에는 금리를 내려야 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던 모르던 굉장히 많은 소위 방향성 투자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그 투자가 많아가지고 우리 금리 구조가 엄청나게 왜곡됐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2.75%였는데 장기가 2.48까지 떨어지는 상태가 벌어졌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교정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부담을 금통위가 지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분야가 굉장히 많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